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유튜브에서 사연을 보고 듣는 걸 즐겼던 전 제가 사연 속의 주인공이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근데 역시 사람 일은 알 수 없다는 게 맞나 봐요. 제 생에 있어서 이런 사람을 빨리 떠나보내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수 있어 다행이다 싶어 글을 적어 보냅니다. 어떻게 해서 새로운 인생을 맞이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 즐겁게 들어주세요. 저는 나름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남들처럼 다정하신 부모님, 귀여운 동생들과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집은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5명이 살기엔 조금 힘든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3남매 중 장녀로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진학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회사에 들어갔어요. 제가 취직에 성공하니 부모님께선 좋아하셨고 저도 동생들에게 필기구 하나 더 사줄 수 있는 상황이 좋았습니다. 환하게 웃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고 싶어서 더 노력했고 그 결과 회사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다닌 지 5년이 되었을 때 평소 절 좋게 보셨던 선배가 공기업에 다니고 있던 자신의 친구를 소개해 주셨어요. 선배의 권유를 거절하는 게 어려워서 몇 번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사람을 잘 도와주고 정의감까지 투철한 모습에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바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잘 만났던 저희는 3년 만에 결혼하게 되었고 저는 듬직한 남편과 새 아이를 낳고 오순도순 잘 살았죠. 결혼 후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면 항상 제가 부럽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남모를 고충이 있다고 말하지만 공감을 못 해주더라고요. 제 고민은 바로 남편이었는데요. 바로 남편의 정의감 때문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운동을 좋아했기에 매일 저녁마다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복싱 체육관에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운동을 하러 갔던 날이었어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지금 운동 중이지 않아? 여보, 지금 경찰서인데 와줄 수 있어? 경찰서라는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옷만 걸치고 정신없이 뛰어갔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니 남편은 경찰관과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5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얼른 뛰어가며 다급하게 물었어요. 여보, 갑자기 경찰서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게 운동하러 가는 길에 저 학생들이 어떤 어르신을 때리고 있잖아. 남편은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줬습니다. 운동을 하러 가던 중 이상한 소리가 나서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학생 5명이 어떤 할아버지를 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무시할까 했는데 그냥 지나가기엔 공범이 되는 기분이 들어서 112에 신고하고 지켜보고 있었다네요. 경찰차 소리가 다가오자 학생들은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할아버지 주머니를 뒤져 돈까지 꺼내가는 걸 봐버렸어요. 더 이상 참지 못한 남편은 학생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꼭 잡고 있었다네요. 전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리에서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워낙 위험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도 저런 식으로 나서니 미칠 것만 같았어요. 제가 제 수명에 못 살고 단명할 것 같아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왜 그래? 요즘 애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래봬도 운동하는 사람인데 그러겠어? 당신이 걱정하는 거 아는데 튼튼하니까 걱정 마.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속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에게 화를 내고 있을 때 경찰서 문이 열렸고 여러 명의 어른이 들어왔어요. 학생들의 부모인지 자신들의 자녀에게 다가가 살펴보더라고요. 그러곤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지금 누굴 건드렸는지 알아? 우리 집안 어르신이 경찰서장이라고. 여보, 우리 고소도 해요. 귀한 아들 얼굴이 이게 뭐야?
고소하겠다는 말까지 나왔고 그 자리에 있던 부모님들은 모두 공감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상황이 악화될까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남편은 부모님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고소하세요. 그런데 먼저 어르신을 괴롭히고 있던 건 학생들이었고 전 도망 못 가게 잡아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고소하시면 저도 맞고설 걸겠습니다. 뭐라고? 아들, 저 사람이 하는 말 거짓말이지? 너처럼 착한 애가 누굴 괴롭힌다고 그래? 학생의 아버진 자기 아들에게 다그쳤고 아들은 우물쭈물 하더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도 제 남편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기에 부모님들은 당황해하며 아이들을 다그쳤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부모들은 남편에게 사과했지만 남편은 사과의 대상이 틀린 것 같다며 오히려 훈계를 하더군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드신다면 어르신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르신 돈도 가져가던데 그것까지 모두 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애들 얼굴이 이래서 제가 오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관님은 학생들을 철저히 조사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조사서만 쓰고 나왔고 저흰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남편한테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여보, 당신이 건강한 거 아는데 몸 좀 사리면 안 돼? 가정이 있는 사람이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랑 애들은 생각도 안 해? 미안해. 앞으로는 안 그럴게. 이번엔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어. 남편은 안 그러겠다고 저와 약속을 했고 저도 그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던가요? 남편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때는 첫째의 수능 시험이 끝났을 때였어요. 고생한 첫째와 함께 가족 여행을 가고 있었죠. 즐거운 마음으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던 중 저희 앞으로 사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놀라 비명이 나올 것 같았던 입을 손으로 탁 막아버렸어요. 남편은 저에게 휴대폰을 쥐어주며 말하더군요. 여보, 119랑 112에 전화해서 사고 났다고 해. 위치는 여기 내비에 있으니까 그거 보고 말씀드려. 뭐? 당신 지금 어디 가는데? 사고 났으니까 도와야지. 남편의 말대로 신고한 저는 차에서 내려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서 바라보니 그곳엔 연기가 올라오던 차가 있더라고요. 그 안엔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죠. 그런데 남편이 그쪽으로 가더니 겉옷을 벗어 팔에 감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유리창을 맨손으로 깨버렸고 운전자를 차에서 구조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에는 불이 붙었고 잠시 뒤에 온 119와 경찰이 사고를 수습했습니다. 남편은 사고로 마비가 된 도로가 정리될 때 차에 올라탔고 아이들은 앞좌석으로 달라붙더니 남편을 향해 멋지다고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아빠, 진짜 멋졌어요. 저도 아빠처럼 사람들 도울래요. 아이들 눈에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남편의 모습이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아까 그 일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만약 구조 중에 불이 났다면 남편도 휘말릴 수 있었어요.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버렸고 남편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전에 했던 말 기억 안 나? 사람들 돕는 건 좋은데 제발 그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랬지. 당신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위하면서 나랑 한 약속을 왜 안 지키는 건데? 여보, 잘 해결됐잖아. 덕분에 심하게 다친 사람도 없다는데 왜 그래? 얘들아, 아빠 멋지지 않았어? 오히려 멋지지 않았냐고 하는 남편의 모습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듯 행동하는 남편 때문에 여행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느낀 남편은 자기 직전에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쉰 후 남편에게 말했어요. 한 번만 더 그래봐.
그땐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먼저 사과하는 남편의 모습 때문에 이번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정말 영웅이다, 멋지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배우자인 제 입장에선 하나밖에 없는 남편을 잃을까봐 걱정되더라고요. 이제 남편이 알아들었겠지 생각했는데 반년 후 한 가지 사건을 하나 더 겪게 됐어요. 남편과 마트에 장을 보러 갔던 때였습니다.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남편이 모르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있더라고요. 눈이 동그랗게 변한 전 얼른 다가갔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 아이는 누구야? 혼자 돌아다니길래 미아 같아서 부모님을 찾아줘야 할 것 같은데. 아가야, 여기에 누구랑 왔어? 아이는 겁을 잔뜩 먹은 얼굴로 고개만 저었어요. 이름이나 나이 등 자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에 어떻게 부모님을 찾아줘야 하나 고민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안색이 하얗게 질린 여자가 있더라고요. 여자는 아이의 부모인 듯 아이를 보고 달려와 끌어안으셨습니다. 직원은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경찰이 올 거니까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저는 경찰이라는 말에 당황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저에게 말해주더라고요. 아이랑 같이 장을 보러 왔는데 한눈판 사이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주일 찾아봤는데 어떤 남자가 아이 손을 잡고 가는 걸 봤다고 해서 고객센터에 신고하러 온 거라네요. 그걸 저희 부부가 마주친 거였는데 이걸 유괴로 본다는 게 참 황당했어요. 제 남편이 혼자 있어서 부모님 찾아주려고 데리고 왔다는데 경찰이라뇨. 저랑 아이랑 같이 있었는데 무슨 소리세요? CCTV 보시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있겠네요. 정말 경찰이 왔고 저희는 같이 CCTV를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 엄마가 약 3m 정도 떨어져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당황스러운 얼굴로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전 정말 미아인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물어도 말이 없어서 고객센터로 데리고 온 거예요. 억울함을 담아 말했지만 의심의 눈초리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는 것, 고객센터로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점에서 나쁜 의도가 없었기에 잠시 후 오해는 풀 수 있었죠. 남편은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전 갑갑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야 선행이겠지. 그런데 남한텐 선행이 아닐 수 있다는 거 몰라서 그래? 내가 그 정의감 좀 줄이라고 했어 안 했어? 이번에 봐봐. 유괴범 될 뻔했잖아. 난 좋은 의미에서 했다고. 아이가 덩그러니 혼자 있는데 당연히 미아라고 생각 안 하겠어? 그러니까 주위에 관심 좀 줄여. 선행? 여보, 그건 오지랖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제 말에 충격을 받은 건지 한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남편한테 말했던 건 이 오지랖만 줄이면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면 때는 둘째가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1년 동안 준비했던 만큼 저희도 많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회 2주 전이 어머님 생신이셨죠. 처음엔 둘째를 놓고 찾아뵐까 했지만 남편이 먼저 저희에게 당일치기를 하자고 했어요. 원래 어머님 생신이면 가족들이 모두 모여 1박 2일 동안 노는 게 시댁의 풍습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럼 애는 집에 혼자 있어야 하잖아. 그냥 당일치기 하자. 내가 말씀드릴게. 분명 어머님이 서운해하실 텐데 어떻게 하려고.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잘 해볼게. 남편은 자기만 믿으라는 듯 가슴을 쭉 펴고 퉁퉁 두드렸습니다. 자신만만해하는 남편의 모습에 뭐 방법이 있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어머님의 생신날 저희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부모님께선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저희도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앉자.
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거실에 앉았고 저는 부엌에서 가져온 짐을 풀었습니다. 생신상을 차려드리기 위해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장을 봐왔거든요. 재료 손질도 해야 하고 다 같이 먹을 음식까지 차리려면 바삐 움직여야 했죠. 혼자 한참을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남편의 동생들이 집에 왔습니다. 물론 저도 밖으로 나가서 반갑게 인사했네요. 아가씨, 도련님 오셨어요? 늦어서 미안해 언니. 혼자 준비하느라 힘드셨죠? 이제 저랑 같이 해요. 시누이는 같이 하자며 소매를 걷어붙이는데 어머님께서 뜯어 말리시더군요. 저는 그 다음에 이어진 말 때문에 황당하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넌 빡시게 일하고 왔잖아. 근데 또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며느리 넌 집에서 놀고 먹지 않니? 우리 딸은 저기 가서 쉬고 며느리 네가 고생 좀 해라. 물론 제가 가정주부이긴 합니다. 처음에 맞벌이도 고려했지만 남편과 새 아이, 집안일까지 모두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한 후 전업주부로 생활하게 되었던 건데 집안일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어머님이 야속했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들으라는 듯이 말했어요. 네, 아가씨는 쉬고 계세요. 저희는 어차피 밥만 먹고 다시 집에 갈 생각이라 내일 못 가 차고 간다고 생각할게요. 뭐라고? 지금 어딜 간다는 거야? 설마 오늘 집에 간다는 말은 아니겠지? 어머님은 제 말을 듣자마자 눈을 치켜뜨시며 날카롭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기에 어머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둘째가 다다음 주에 중요한 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준비 기간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이번에 일찍 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깟 대회 때문에 가족 행사를 망치겠다. 그거냐? 그리고 애미 넌 우리 집안 첫째 며느리면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어머님, 제가 아니더라도 동서들도 있고 아가씨도 있잖아요. 다음에 저희가 한 번 더 올게요. 안 된다. 절대 못 가니까 자고 갈 생각해. 어머님은 절대 안 된다면서 억지를 부리셨어요. 이러다간 진짜 못 갈 것 같았기에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둘째도 어머님의 반응에 얼굴색이 안 좋아졌어요. 그때 남편이 어머님과 제 사이를 막더군요.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꼭 가봐야 돼. 솔직히 오는 것도 부담이었는데 그래도 온 거야. 넌 1년에 한 번 있는 엄마 생일인데 그렇게 할 거니? 이거사, 네 마누라 챙기기 전에 엄마를 먼저 챙겨야지.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래? 엄마, 얘가 1년 동안 이 대회만 바라보고 준비했어. 그 긴 시간을 버리라고 할 수 없잖아. 엄만 손자가 잘 되는 게 그렇게 싫어? 물론 잘 되면 좋지. 근데 그게 대수라고 그러니? 그리고 너 며느리라는 게 집에 갈 국리나 하고 말이야. 그럴 거면 너만 안 오면 되지. 내 아들을 꼬셔? 어머님의 말에 남편은 정색을 했고 저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가서 짐 싸. 우린 이만 가자. 여보, 아직 저녁 준비도 안 됐잖아. 이 정도면 많이 했지. 나머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엄마, 정아는 내 아내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남편은 어머님이 절 안 좋게 이야기하자 바로 짐을 싸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눈치를 보며 옷과 가방을 들고 나왔고 정말 인사드린 후 바로 차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괜히 어머님께 나를 세웠나 싶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을까? 그래도 생신인데 우리가 심하게 하고 나온 거 아닐까? 그런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엄마가 먼저 잘못하셨지 뭐. 당신은 일하러 온 사람이 아니잖아. 같은 가족인데 누군 하고 누군 안 하는 상황이 더 어이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나랑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애들 이렇게 잘 자라지 못했어. 그러니까 당신은 눈치 보지 마. 남편의 말에 불안했던 제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이때까진 참 행복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새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길을 향해 나아갔고 그 결과
원하는 직종에서 일하게 되었죠. 둘째는 독일에 취업을 했고 명절 때나 얼굴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모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풀려서일까요? 저에겐 갑작스런 일들이 닥쳐왔습니다. 저에겐 평생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일들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오더니 저에게 동창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25년, 한 30년 정도 전에 한 번 갔던 남편은 그 후로 가겠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갔다 오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여보, 다다음 주에 초등학교 동창 모임 한다는데 다녀와도 될까? 동창? 당신 원래 그런 거 관심 없지 않았어? 이제 정년퇴직도 앞두고 있잖아. 일도 그만두면 시간이 많이 남을 텐데 나도 친구들이나 슬슬 만나면서 취미생활 해봐야지. 그 말에 아차 싶더라고요. 남편은 결혼 후 집, 회사, 체육관만 반복했을 정도로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다녀온다고 하니 잘 됐다 싶어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내주면 안 됐던 것 같아요. 동창회 갔다 오고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에게서 이상 행동들이 보였습니다. 원래 퇴근 시간은 6시로 일정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저녁을 먹고 난 후 운동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운동을 하고 집에 오더라고요. 저는 생활 패턴을 갑작스럽게 바꿨다는 점이 의아해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퇴근하면 체육관 먼저 가잖아. 갑자기 왜 패턴을 바꾼 거야? 그거 뭐 별다른 이유는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밥을 먹고 뛰니까 속이 영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운동하고 밥 먹으려고 했지. 그런 거였어? 아이, 난 또 무슨 일 있나 싶었지. 남편의 말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밥 먹고 좀 움직이면 옆구리가 당겨서 불편했는데 복싱하는 그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저녁을 가볍게 줘야겠다 생각했는데 남편이 앞으로는 저녁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보, 이제 저녁을 안 먹을까 생각 중이야. 아침에 속도 더부룩해서 안 되겠어. 그럴래 그럼? 그럼 먹고 싶은 날엔 퇴근할 때 미리 전화 줘. 그럼 저녁 해놓고 기다릴 테니까. 고마워. 역시 당신이 최고라니까. 그렇게 남편이 저녁을 안 먹은 지 3주 정도 되었을 때 하루는 남편이 일찍 들어왔어요. 저는 남편이 반가워 거실로 얼른 나갔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기색을 보이더니 저녁이나 달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날은 애들도 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라 따로 준비하지 않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기다려 달라고 했더니 대뜸 저에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녁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쩌지? 당신은 집에서 저녁 준비도 안 하고 뭐 했어? 집안일 하는 거 말고 하는 게 있나? 당신 왜 그래? 전에 저녁 먹고 싶으면 퇴근할 때 연락 달라고 했잖아. 아, 그랬지. 미안. 난 씻고 나올 테니까 저녁 좀 해줘. 그러곤 홀라당 욕실로 들어가더군요. 전 이때 뻥진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저한테 짜증을 낸 적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녁 한번 안 해놨다고 저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밥이 먹고 싶다고 하니 일단 저녁을 차렸는데 욕실에서 나온 남편은 허겁지겁 옷을 챙겨 입더니 나가더군요. 약속 생겨서 나갔다가 올 테니까 먼저 자. 뭐? 저녁은 어떻게 하고? 못 먹어.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급하게 약속 있다고 나간 적이 없는데 대체 누굴 만나길래 저렇게 급할까 싶었습니다. 저녁 없다고 짜증낼 땐 언제고 이렇게 나가버리다니. 그런데 더 어이가 없던 건 술도 안 먹는 양반이 그날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지 않는 남편이 걱정되어 일부러 기다렸던 건데 이렇게 늦게 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당신 지금 뭐 하다가 들어왔어? 자고 있으라니까 아직도 왜 안 자고 있었어? 당신이 안 들어왔는데 걱정돼서 잠이 오겠어? 그래서 뭐 하다가 지금 들어온 건데? 그냥 친구 놈이 상담해달라고 해서 해줬어. 저번에 동창회 갔다 온 거 기억 안 나? 그때 만난 놈 중 하나가 우리 집 근처에 살아서 보고 왔을 뿐이야.
친구를 만나고 왔다는 말이 참 황당하더라고요. 이 근처에 친구가 없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친구라뇨? 저는 뻔뻔한 그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내가 당신 친구가 어디 사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런 건 가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갑자기 그렇게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잖아. 조금 있으면 출근해야 되니까 잘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곤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자기가 잘못해놓고 뻔뻔스럽지 않나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턱하고 막혀버렸습니다. 그래놓고 다음날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일어나 출근을 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왜 저렇게 바뀐 건지 혹시 남자도 갱년기가 오나 찾아봤을 정도였네요. 하지만 불안이 쌓이는 것과는 별개로 제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했기에 남편의 옷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맡아보는 꽃향기가 은은하게 나서 킁킁하고 맡았어요. 어찌 된 건지 남편의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고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설마 이 사람 딴 여자라도 생긴 건가? 하는 의심이 제 마음속에서 자라났죠. 평생 남편만 보고 살아왔던 만큼 남편의 외도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냥 직장에서 배인 걸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거 아시잖아요. 여자의 촉이 정말 무섭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저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의심이 시작되면 밑도 끝도 없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충분히 의심되지 않나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옷에서 땀 냄새가 나서 직원한테 빌린 거라고 합니다. 증거도 없어서 여기서 따져봤자 저만 예민한 사람이 되는 거였기에 그저 넘기는 수밖에 없었죠. 외도를 의심하다 보니 저와 남편은 다투는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중 기억나는 일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서 쉰다고 해서 대형 마트에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오랜만에 갖는 휴무라 저보고 혼자 갔다 오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집에만 있으면 처지기만 하잖아.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오랜만에 같이 나갔다 오면 좋잖아. 아, 귀찮으니까 당신 혼자 갔다 와. 오랜만에 집에서 좀 쉬자. 저에게 신경질적으로 말하기에 좀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제가 기분 나쁘게 말했나요? 그리고 주말이라고 집에만 있으면 계속 축축 처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더 일부러 가자고 했던 건데 저렇게 말하니 기분이 좋지 않았기에 저도 말이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알았어. 당신은 그냥 집에서 영원히 쉬어. 그냥 같이 가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러고는 차키를 들고 바로 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마트에 간 전 기분이 상한 채로 장을 봤는데 기분 나쁜 일이 하나 더 생겼어요. 장을 본 후 주차장으로 갔는데 누가 차를 긁어놓고 가는 겁니다. 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안 풀리는 날은 정말 안 풀리는구나 싶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연락했는데 남편이 전화를 그렇게 안 받는 거예요. 결국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조작할 줄을 몰라서 헤매다가 실수로 첫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 속엔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회사 사람인가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동료랑 단둘이 강가에 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 들리는 음성이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리더라고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만나야 돼? 언제 이혼할 거야? 조금 있으면 은퇴잖아. 은퇴하면 이혼해야지. 그래야 너랑 여행 다닐 거 아니야? 처음엔 직장 동료겠지, 친구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둘이 여행 다닐 생각까지 하는 걸 보곤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은 언젠가 저랑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믿어왔던 사람한테 이렇게 배신을 당할 줄이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응징할까 고민도 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상처를 준 남편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복수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그 기회가 마침 찾아왔죠. 남편이란 놈이 그날 장을 보고 온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번 주 주말에 40년 지기 친구의 아들이 결혼한다면서 결혼식장에 다녀오겠다고요.
근데 쎄한 느낌 아시나요? 과연 이 사람이 결혼식장에 가는 게 맞을까 싶었어요. 그때 제가 한 선택은 한번 따라가 보자였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전화해서 주말에 시간 좀 비워달라고 했어요. 딸은 이유를 물어봤지만 전 가볼 곳이 있다고만 했죠. 바람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그걸 아이들이 알아봤자 좋은 건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주말이 되었고 남편은 새벽부터 차를 몰고 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나가자마자 딸에게 지금 나가자고 했어요. 네 아빠 좀 따라가. 엄마, 아빠를 따라가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네 아빠가 요즘 이상해서 그래. 그러니까 어여 따라가 봐. 저는 쫓아가라고 했고 딸은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아시나요? 청주 소재의 결혼식장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인데? 그러고 보니 오늘 아빠 친구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어? 전 정말 결혼식장에 온 건가 생각하며 딸의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남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피곤한지 저에게 집에 가자고 졸랐어요. 엄마, 우리 그냥 이제 집에 가자. 아빠도 결혼식장 온 거겠지 뭐. 엄만 확인하고 싶어. 너 피곤한 건 알겠는데 딱 10분만 더 둘러보자. 아, 진짜 피곤하단 말이야.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곳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전광판에 어디서 누가 결혼한다고 뜨잖아요. 거기에 신랑 측 혼주로 이름이 떠 있더라고요. 바람이라는 게 확실해지자 저는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저의 빨라지는 발걸음만큼 제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목도하는 순간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까지 들었죠. 남편은 상간녀와 나란히 서 있었고 훤칠하게 생긴 청년과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신랑의 아버지였어요. 뒤따라서 오던 딸도 그 광경을 보고는 입을 떡하고 벌렸습니다. 청년은 남편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 광경을 촬영했습니다. 촬영하는 동안 딸은 떨리는 눈으로 남편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더군요. 자신이 믿고 따랐던 아빠의 다른 모습에 충격을 많이 받은 듯 했죠. 촬영이 끝날 즈음 딸은 한참 멍하니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내가 뭘 보고 있어? 아빠가 대체 왜 저기 있는 건데?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딸한텐 정말 미안했어요. 만약 저 혼자 왔다면 이런 걸 보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까요. 저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제가 모르는 청년한테 아버지라고 불리는 남편을 보니 내 삶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혼외자일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날 가지고 논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복수해주고 싶어서 남편한테 다가갔죠. 여보, 여기서 뭐하고 있어? 저의 등장에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말이죠. 저는 미소를 짓고는 모두 들으라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여기 있어서 놀랬잖아. 그런데 왜 당신 이름이 혼주로 올라가 있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가자. 나가서 이야기해. 왜? 나도 모르는 아들이 여기 있는데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한테 분명히 아버지라고 했잖아. 전 웃으며 말했고 남편은 무작정 제 손목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듯이 절 잡아 끌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손길을 세게 뿌리친 후 제가 말했어요. 왜? 난 물어도 되는 거 아니야? 내 남편이 모르는 여자랑 부부처럼 있는데 당연히 물을 수 있지. 이봐요. 여기가 어디라고 소란을 피우세요? 남편 옆에 서 있던 상간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쇳소리를 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으면 삑사리를 그렇게 내더라고요. 덕분에 다른 식장 하객들도 와서 웅성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글쎄, 저쪽 신랑 부모가 불륜인가 봐.
와, 그럼 불륜 집안이라는 거잖아. 아우, 쪽팔려서 어째? 사람들의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은 건지 상간녀의 얼굴이 달아올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더니 저에게 소리를 빽 하고 지르더라고요. 당신 정신 나갔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깽판을 치는 거야? 당신이 그런 말할 처지는 아니지 않아? 참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더니 딱 그 꼴이네. 소리 질러야 하는 건 나잖아. 그 모습에 어이가 없어서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저에게 가라고 하더군요. 남의 집안 좋은 행사 망치지 말라면서요. 저에게 막대하는 남편의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던 딸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제 앞에 서더라고요. 그러고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딸, 이건 다 오해야. 아빠가 천천히 설명할게. 그럼 내가 본 건 뭔데? 이제 아빠 같은 사람 보고 싶지도 않아. 엄마한테 이런 상처 준 아빠는 필요 없어. 엄마, 우린 가자. 여기 있어봤자 상처만 받아. 딸은 제 손을 잡고 이끌었고 저도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딸은 핸들에 엎드려서 엉엉 울더라고요. 그동안 믿었던 아빠가 모르는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상황이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딸, 엄마가 미안해. 그냥 엄마 혼자 오는 게 맞았어. 아니야. 만약 내가 못 봤으면 엄마가 오해한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아빠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바람을 피냐고. 울다가 지친 딸은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충격에서 벗어나자 분노로 가득 찼죠. 그러다가 딸이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엄만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최근에 알았어. 네 아빠한테 딴 여자가 있다는 거. 그래서 몰래 따라왔던 거야. 그랬구나. 엄마가 따라가자고 한 이유가 이제 이해돼. 엄마, 저런 사람이랑은 그냥 이혼해버려. 내가 도와줄게. 이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전 이미 마음속으로 이혼을 결심한 상태입니다. 제 두 눈으로 이 광경을 목도한 만큼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비밀번호를 바꾼 탓에 집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 낯짝을 보고 싶지도 않아서 집에 오자마자 확 바꿔버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건 그 여자가 대체 누구인지부터 알아보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교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기분이 더 그랬던 게 교사라면 교육직에 있는 사람일 텐데 어떻게 불륜을 저지를 생각을 하나요? 제가 느낀 배신감만큼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어떻게 복수할지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남편의 회사에 찾아갔죠. 익숙하게 남편의 사무실로 들어간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독차지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회사에 오자 당황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엔 왜 와? 내가 당신한테 주는 선물이야. 이혼 소송장. 바람을 핀 당신은 당연히 유책 배우자니까 위자료나 잘 준비해놔.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남편은 동공지진을 일으키더군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줄은 몰랐나 봅니다. 당황해하더니 제 팔을 잡고는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 나가서 이야기해. 여기서 못할 이유는 없지. 내가 진짜 너 같은 놈을 남편이라고 믿고 산 내 인생이 정말 불쌍하다. 옆에 짐승만도 못한 걸 두고 살았네.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일단 나가자고. 시끄러워. 네 이야기를 왜 들어? 위자료나 준비하고 딱 기다려. 알겠어? 남편에게 그렇게 말한 후 뒤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향한 곳은 그 여자가 일하는 학교였어요.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지만 저는 위축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기에 당당하게 교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들어가니 선생님들이 앉아 있었고 개중엔 결혼식장에서 본 얼굴이 있더라고요. 저는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어떤 선생님이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강서영 교감 선생님 뵈러 왔어요. 교감 선생님이요? 선생님, 여기 손님 오셨어요. 손님? 저기 누구신데 제 얼굴을 알아본 건지 사색이 된 채로 바들바들 떠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가 한 잘못을 알고 있으니 저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냉소를 지으며 서류 한 장을 상간녀한테 내밀었습니다. 물이 구면이죠? 내가 당신한테 이거 주려고 왔네요. 저기 나가서 이야기합시다. 여기서 할 대화는 아니잖아요. 저 자세로 나오는 게 어이없었습니다. 제가 없는 곳에서 제 이야기는 그렇게 했을 텐데 당사자가 앞에 있으니 말을 못하네요. 떳떳하실 텐데 여기서 하시죠?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나가서 이야기해요. 하얗게 질린 안색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럴 거면서 어떻게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자고 했잖아. 진정하시고 저랑 나가서 이야기해요. 그 와중에 사람들 시선까지 생각하는 상간녀 모습에 제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진정? 너 같으면 진정하겠어? 내 남편이랑 당당하게 바람 펴놓고 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당신 지금 나한테 빌어야 하는 거 몰라? 헉.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곳곳에서 헛바람을 들이키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바람을 폈다는 게 공개되면서 상간녀의 얼굴은 새빨갛게 익어버렸죠. 뻔뻔하게 유부남인 거 알면서 둘이 오랫동안 바람 폈더라. 증거도 다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놈한테 거는 소송이란 별개로 당신한테도 민사로 걸 거고 교육청에 당신 같은 사람이 애들 가르친답시고 앉아있는 거 절대 용납 못하겠다고 민원도 넣었어. 뭐라고요? 제정신이세요? 아니, 남의 직장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명예훼손이라고요. 민원을 넣었다고 하니 오히려 저에게 정신 나갔냐고 묻는 상간녀에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애들을 가르친다고 난리인 건지. 전 그래서 영린을 건드렸어요. 당신 아들이 이 근처에 있는 대기업 다닌다면서 거기 가서 상간녀 아들이라고 난리 쳐줄까? 사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 말에 화들짝 놀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상간녀는 엉엉 울면서 빌더군요. 그 모습이 가식으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고작 이 정도로 힘들어하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전 일어나면서 한마디만 던지고 학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정도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 제가 그동안 받은 상처 모두 돌려주기 위해선 한참 남았으니까요. 두 인간 회사엔 본성을 까발려줬으니 뭘 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근데 남편놈이 제게 전화를 걸어온 게 아니겠어요?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으니까,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들리니 가라앉았던 짜증이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무슨 짓이야? 이젠 하다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너 같은 놈이랑 대화할 생각은 추워도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 미안해. 그냥 동창회 갔는데 오랜만에 보는 친구라 반가웠어. 자주 만나다 보니 감정이 커졌던 거야. 이젠 그거 다 잊고 당신한테만 집중할게.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고. 정신 나갔어? 내가 너 같은 걸 왜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도 당신이란 사람을 믿었는데 내가 느낀 배신감은, 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하고? 됐어. 너랑은 이제 끝이야. 법원에서나 봐. 그러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전화가 왔지만 이 번호마저 차단했네요. 이제 그 꼴을 안 봐도 되겠구나 싶었는데 3일 후에 상간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 강서영이에요. 당신 고소했으니까 끝까지 어디 가보죠. 저를 고소했다는 연락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지금 지가 뭘 잘했다고 절 고소했나 싶어서 전화를 걸어봤네요. 그랬더니 바로 받더라고요. 그리곤 고래고래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 결혼 무산된 거 알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손해 입은 거 당신이 배상해. 자기 아들 결혼이 왜 엎어졌는지 모르는 걸까요? 저도 아들, 딸을 모두 키우는데 콩가루 집안에 시집장가를 보낼 바엔 끼고 살 겁니다. 애초에 자기가 그놈을 만나지 않았으면 결혼해서 잘 살았지 않았을까요? 참나,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겠다, 그거야? 이봐요, 아줌마. 애초에 네가 내 남편 만났잖아. 그래 놓고 나한테 결혼 엎어진 걸 소송 걸어? 어디 한번 걸어봐. 내가 못할 줄 알아? 내 아들이 어떻게 해서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결혼식장에서 그 난리 치는 바람에 회사에 소문이 퍼져서 못 다니겠다고 한다고. 이걸 어떻게 변상할 건데? 자기 직장 동료도 초대한 만큼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회사에 다니기 힘들 정도라고 하네요. 부모가 저지른 잘못을 자식이 대신 벌받는 것 같았어요. 내가 당신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악을 쓰는 상간녀 행태에 전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가 안 풀리니까 저한테 지금 저러는 것 같은데 굳이 들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후로도 저한테 갖은 협박을 다하길래 친히 죄명을 추가해줬어요. 그 후 법원에서 본 두 사람은 예전보다 수척해져 있었어요. 소송은 저희 승소로 끝나서 두 사람은 저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줘야 했습니다. 그때 둘의 근황을 알게 되었는데 둘은 그 이후로 결국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충격을 받고 폐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고 상간년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바람을 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시댁에서도 바람핀 남편을 외면하는 바람에 혼자 원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허구한 날 술을 퍼마시며 인생을 한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00번을 잘해도 한 번을 못하면 그것만 기억에 남아요. 특히나 그 잘해주던 사람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은 상황엔 더더욱이요. 저한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나 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아이들의 보살핌 아래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딸이 없었다면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절 위로해주는 자식들이 있어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가정을 버리고 상간녀를 택한 남편놈은 결국 나락에 빠지고 말았죠. 모든 자식들이 전 남편을 아빠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만큼 아이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던 거겠죠.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 죗값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아갈 거라 생각드네요. 건너 건너 남편과 상간녀 소식이 들리면 그날은 웃음이 그렇게 나는 거 있죠. 역시나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면 좋게는 못 사나 봅니다. 남이 하면 불륜, 자신들이 하면 로맨스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어차피 그건 불륜밖에 안 됩니다. 언제라도 천벌 받을 거니까 가족한테 상처 주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이 지쳐가는 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평소 글을 쓰는 재주가 없습니다. 며칠을 쓰고 지우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네요. 내용도 뒤죽박죽이고 사연투브에서 방송을 내보내 주실지도 모르겠네요. 만약에 방송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아내의 충격적인 두 얼굴을 보게 된 40대 남자입니다. 애초에 결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일인데 평소에 좋은 모습만 보여주던 배우자에게 내가 모르던 모습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아마 그 어떤 분이라도
저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되실 겁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일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나고 자라 대학 졸업 후 평범한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선 항상 제가 좋은 여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도 저처럼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성격이 참 밝고 상냥하더라고요. 게다가 평소 행동을 봐도 알뜰하고 어른스러운 것 같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결혼 전 처음 처가 인사를 하러 갔을 때였어요. 예비 장모님께선 저에게 진수성찬까지 차려주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네, 우리 성희한테 자상하게 잘해준다고 들었네. 사실 우리 성이 아빠 없이 혼자 키운 게 늘 미안하고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이 나타나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가 혼자서 열심히 키운다고 키웠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을 걸세. 자네처럼 양친 다 살아계시는 집안에서 자란 애들에 비해 모자란 점이 한두 가지씩은 있을 거야. 그래도 자네가 살면서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면 정말 고맙겠네. 그런데 옆에 있던 아내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왜 자꾸 엄마 혼자 키워서 부족하단 얘기를 해? 엄마가 그동안 나랑 오빠 잘 키우겠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그러자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예비 형님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 엄마. 우리가 아빠 없이 자랐어도 엄마가 아빠 역할까지 다 해줬잖아. 엄마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예비 매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매제, 우리 성희한테 이미 들었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원래 어부셨는데 성희가 6살 때 배를 타고 조업을 하다가 사고로 그만 돌아가셨거든. 그 이후에 우리 엄마가 파출부일하면서 우릴 키우느라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어. 어떤 사람들은 애비 없는 애들이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그때마다 나서서 싸워주기도 하셨어. 그 옛날에 우리 엄마가 돈 버느라 우리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고생하신 것만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이렇게 눈물이 나와. 물론 아빠 있는 집 애들이랑 조금 다를 순 있겠지. 하지만 난 우리 엄마가 어떤 부모님보다도 훌륭하게 우릴 키우셨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매제도 이 점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럼요. 저도 성희 씨한테 장모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시절에 여자 혼자서 애 둘을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장모님께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도 사랑을 듬뿍 주셔서 성희 씨가 이렇게 밝고 상냥한가 봐요. 장모님, 저 성희 씨랑 결혼해서 예쁘게 잘 살게요. 장모님이 사랑으로 키운 딸 눈에서 절대 피눈물 안 흘리게 할게요. 그러니까 저희 잘 지켜봐 주세요. 예비 장모님이 오래전부터 혼자서 아내와 형님을 키우느라 고생을 엄청 하셨다는 얘긴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형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예비 형님도 아내처럼 장모님을 참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처가 식구들의 그 끈끈함이 참 좋아 보였어요. 그 후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1년 후 아내는 임신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이듬해 아들을 품에 안아볼 수 있었어요. 장모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애를 봐주러 종종 저희 집에 오시긴 했었는데 하루는 주말에 오시더니 저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손주는 내가 볼 테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드라이브라도 좀 하고 와. 1년 만에 애가 생겨서 신혼생활도 오래 못 즐겼는데 가끔은 부부끼리 데이트도 좀 하고 그래야지. 에이, 장모님. 그래도 어떻게 장모님한테 고생시키고 저희끼리만 놀다 와요. 그건 안 되죠. 난 괜찮다니까 그러네. 우리 손주 보니까 예전에 우리 애들 키울 때가 생각나서 난 너무 좋아. 집에서 이렇게 우리 손주 얼굴 바라보고 있는 게 난 제일 행복하니까 얼른 나가서 재미있게 놀다 와. 이왕이면 저녁까지 먹고 늦게 들어오던지. 장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아내의 등을 떠미셨습니다.
솔직히 장모님한테 애를 맡기고 저희끼리만 놀러 간다는 것 자체가 참 죄송하긴 했는데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밖에 나가서 가볍게 드라이브도 하고 밥도 먹고 장모님이 드실 만한 맛있는 음식도 하나 포장해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장모님이 이렇게 저희한테 잘해주시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장모님을 더 챙기게 되더라고요. 혼자 계실 장모님이 외로우실 것 같아 처가에 자주 방문하기도 하고 장모님을 모시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어요. 때로는 저 혼자 아이를 보고 아내에게 장모님과 맛있는 거 먹고 오라고 카드를 쥐어주기도 했죠.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정말 처가 식구들을 잘 만났다는 생각을 했어요. 장모님뿐만 아니라 저희 형님도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좀 있었어요. 처가에 가서 최대한 티 안 내고 웃으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표정에서 살짝 티가 났었나 봐요. 그런데 그날 처가 식구들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형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매제, 우리 오늘은 남자끼리 우정을 좀 다져보는 게 어때? 성희야, 오늘 하루만 네 남편 좀 빌려주라. 얼떨결에 형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갔는데 형님이 우리끼리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처가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를 한 잔씩 기울이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매제, 혹시 요즘 힘든 일 있어? 장모님 앞이라고 웃으려고 노력은 한 것 같은데 얼굴에 수심이 깊어 보이는 게 뭔가가 있어 보여서 결혼하고 애까지 생기니까 가장으로서 힘든 점이 많지? 내가 같은 남자로서 매제 얘기를 제일 잘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데리고 나온 거야. 저를 걱정해서 데리고 나왔다는 형님의 말에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술을 한 잔 더 들이키고 제 속에 있던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형님, 참 직장 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네요. 요즘에 실적도 잘 안 나오고 별것도 아닌 걸로 상사한테 깨지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도 예전엔 이런 일이 있으면 에이 그래 이딴 회사 그만두고 이직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젠 제가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제가 여기서 버티고 살아남아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속에 쌓이는 것도 더 많아지고 그렇네요. 매제 마음 나도 잘 알지. 원래 가장의 무게가 그렇게 큰 거야. 나도 애 둘이나 낳아보니 이 세상에 있는 부모님들이 참 존경스럽더라고. 다들 이렇게 힘들어도 참으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거잖아. 난 고작 몇 년 했는데도 힘든데 애들 장성할 때까지 키워서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킨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드셨겠어? 이래서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야 어른이 된다고 하는 건가 봐. 그러게요. 저도 다른 부모님들처럼 우리 집안의 듬직한 가장이 되고 싶은데 아직 조금 모자란가 봐요. 아이, 매제가 모자라기 뭐가 모자라.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는데도 가족들 걱정할까 봐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는 것만 봐도 충분히 듬직해 보이는데 그런데 사람이 너무 속으로만 참으면 그것도 병 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부턴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라도 얘기해. 내가 언제든지 매제 얘기 들어줄 수 있으니까. 알았지? 형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제 어깨를 토닥거려 주시더군요. 안 그래도 아내는 애 키우느라 힘들 것 같아 얘기도 못하고 저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먼저 물어봐 주셔서 속 시원하게 얘기하니까 답답했던 제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형님이랑 같이 어깨 동무까지 하고 집까지 걸어가면서 참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 이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더욱 힘내서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이번엔 아내가 예쁜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혼자 애를 키우기 힘들다며 이참에 장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혼자 계시는 장모님이 걱정되었는데 이참에 모시고 살면 서로서로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장모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신 이후 정말 화목한 일상이 지속됐어요. 하루는 다 같이 둘러앉아 만두를 빚어 먹었답니다.
장모님, 어쩜 만두를 이렇게 예쁘게 빚으세요? 제가 만든 건 울퉁불퉁하고 못생겼는데 장모님이 만드신 건 완전 예술 작품 같아요. 나야 만두를 한두 번 빚어본 게 아니니까 잘하는 거지. 뭐든지 여러 번 하면 다 잘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자 이번엔 옆에 있던 아내가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에이, 그건 아니다. 나도 엄마 따라서 만두 많이 빚어왔는데도 아직 예쁘게 못 만들잖아. 내가 봤을 때 우리 엄만 손재주가 타고난 것 같아. 만두뿐만 아니라 송편도 엄청 예쁘게 빚으시거든? 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송편을 예쁘게 빚어야 예쁜 딸을 낳는 거라고. 우리 엄마가 날 낳기 전에 송편을 엄청 예쁘게 빚으셨나 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쁘게 태어났잖아. 아이고, 참나. 하여가 말은 잘해요, 말은. 그날 다 같이 만든 만두로 만두국도 해먹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가 돌이 되었을 때부턴 애들을 데리고 나들이도 많이 갔다 왔어요. 봄에는 꽃 구경, 여름엔 바다 구경, 가을엔 빨갛게 지는 낙엽 구경을 하러 다녔죠.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고 사진도 예쁘게 찍고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바다를 바라보며 시원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들 어릴 땐 이런 것도 하나도 못 해줬었는데 내가 혼자 돈 벌어서 애 키우느라고 우리 애들한테 좋은 것도 많이 못 보여주고 재밌는 것도 많이 못 데려가줘서 참 미안하더라고. 어린 시절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다른 애들은 다들 가지고 있는 추억을 우리 애들만 못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유, 엄마, 미안할 것도 참 많다. 나 겨우 그런 것 가지고 하나도 안 서운해. 어릴 때 놀러 좀 못 다녀봤으면 어때? 다 커서 지금 신나게 잘 다니고 있잖아. 그리고 엄마야말로 다른 집 여자들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쓰면서 집에서 살림이랑 육아만 할 때 혼자 이것저것 다 하느라 그 젊은 청춘을 다 날렸잖아. 엄마가 고생한 거에 비하면 나랑 오빠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오히려 엄마가 일하느라 바빠서 나랑 오빠랑 싸우지도 않고 돈독하게 잘 지내서 더 좋았는데? 그래도 부모 마음이 그게 아니야. 자식한테 늘 좋은 것만 해주고 싶고 못 해준 걸 후회하게 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니? 그래도 내가 자식들을 잘 키워서 이 엄마를 원망하지도 않고 고마워해주니 내가 더 고맙구나. 이렇게 예쁜 딸에 착한 사위에 사랑스러운 손주까지 얻었으니 난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하루는 퇴근을 하고 집에 갔는데 집안이 난장판이 돼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 돗자리가 깔려 있고 그 위에 밀가루 범벅이 된 저희 애들이랑 장난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모님이랑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깔깔 웃고 있더라고요. 여보, 이게 다 뭐야? 왜 다들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있어? 아, 애들이랑 밀가루 놀이 좀 했어. 잠깐만 하고 치우려고 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당신 올 시간 된 줄도 모르고 계속 놀았지 뭐야? 뭐야? 그렇게 재미있는 놀이 할 거면 나도 껴줘야지. 조금만 기다려봐. 나도 옷 갈아입고 얼른 나올게. 잠시 후 저는 후딱 옷을 갈아입고 나와 애들이랑 같이 밀가루를 가지고 놀았어요. 장모님이랑 아내도 서로의 얼굴에 밀가루를 묻히며 즐거워하더라고요. 애들도 재밌어서 까르르 웃고 하다 보니 집안이 더러워지는 건 신경 쓰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아내는 애들을 씻기러 들어가고 저는 거실에 어질러진 것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장모님은 저를 말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박서방,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어서 옷 갈아입고 씻어. 여긴 내가 다 치울게. 네? 에이, 저도 같이 놀았는데 같이 치워야죠. 장모님이야말로 애들이랑 하루 종일 놀아주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먼저 씻고 쉬세요. 난 괜찮대도 그러네. 그러면 내가 청소기로 싹 빨아드릴 테니까 박서방은 걸레로 한 번씩만 좀 닦아주게. 결국 저는 장모님이랑 같이 뒷정리를 하고 애들 목욕을 끝내고 나온 아내와 함께 저녁 준비도 같이 했답니다. 집 안에서 어른들끼리 이렇게 사이가 좋다 보니 저희 애들도 항상
깔깔거리며 웃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한 지도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나 이번에 탁구 동호회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 어때? 나 아는 언니가 탁구 동호회라는데 살도 진짜 잘 빠지고 엄청 재밌대. 나 원래 운동하는 거 좋아하잖아. 애들 키우느라 예전에 좋아하던 수영도 못 간지 오래됐는데 이참에 새롭게 탁구나 한번 배워보려고. 이제 첫째도 초등학생이고 둘째도 유치원에 다니니 아내에게도 취미생활 정도는 할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열심히 다녀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 아내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탁구를 치러 다녀오곤 했어요. 확실히 사람이 운동을 하니까 얼굴에 생기가 점점 돌고 혈색도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장모님도 아내가 운동을 하러 다니는 걸 좋아하셨어요. 원래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운동에 취미 붙이는 게 좋은 거야. 젊을 때 운동을 해놔야 나이 들어서도 덜 고생하거든. 와이프가 운동하러 이렇게 자주 다닌다고 하면 싫어하는 남편들도 많을 텐데 그래도 박서방 자네가 이해를 해주니까 내가 참 고맙구만.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예쁜 원핏을 하나 사서 입고 보여주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나 진짜 날씬해지지 않았어? 나 2달 만에 몇 킬로 빠졌는지 알아? 7킬로나 빠졌다, 7킬로? 예전엔 뱃살이 튀어나와서 이런 예쁜 옷도 못 입었는데 이젠 이런 거 입어도 잘 어울리지? 우리 둘째 유치원 엄마들도 나보고 날씬하다면서 엄청 부러워해. 아내는 한참 동안이나 거울을 보면서 즐거워하더라고요. 기분 좋아 보이는 아내의 모습에 저도 덩달아 뿌듯해졌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탁구를 친 지 몇 달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카드값이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아내한테 추궁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거 탁구 동호회에서 친해진 언니들이랑 밥 먹으러 자주 다녀서 그래. 다들 성격이 잘 맞아서 자주 모이거든. 뭐라고? 이게 다 밥값이라고? 그럼 이 백화점에서 긁은 건 뭔데? 당신 저번에 보니까 못 보던 가방도 들고 있던데 그거 백화점에서 산 거 아니야? 맞아. 왜? 나는 가방 같은 거 사면 안 돼? 여태까지 아끼면서 알뜰하게 잘 살았으면 이젠 좀 사도 되잖아. 그리고 어릴 때야 싸구려 가방 들고 다녀도 상관없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싸구려 들고 다니면 사람이 되게 없어 보여. 뭐? 아이, 그래도 그런 비싼 걸 살 거면 나하고 상의를 하고 샀어야지. 아니면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지 그랬어. 그럼 내가 생일 선물로라도 사줬을 거 아니야. 당신은 맨날 일하느라 바쁘잖아. 그냥 언니들이랑 백화점 갔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산 거야. 그리고 그 정도면 그렇게 많이 쓴 것도 아니거든? 나랑 같이 탁구 치는 언니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으로 도배하고 다니더라. 그거에 비하면 난 엄청 검소한 거야. 예전엔 참 알뜰했던 아내였는데 탁구 동호회에서 사치 부리는 언니들이랑 친해진 건지 씀씀이가 어느새 많이 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내가 쓰는 카드의 한도를 낮게 줄여버렸습니다. 꾸미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애들을 위해서 아껴 써야 하잖아요. 꼭 필요하지도 않은 가방에 옷에 화장품 같은 걸 사느라고 낭비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 후 아내는 제가 준 카드 한도 내에서 쓰긴 했지만 확실히 예전보다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엔 외출할 때 그냥 맨 얼굴에 모자만 쓰고 나갈 때도 많았는데 이젠 무조건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갖춰 입고 다녔습니다. 그거야 뭐 자기 관리하는 거니 그렇다 치는데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꾸 제가 장모님하고 대화를 못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장모님이 저한테 말을 걸려고 하면 자꾸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말을 가로채더라고요. 처음 몇 번은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오랜만에 장모님이랑 둘이서 마트를 가려고 했어요. 전에도 장모님이랑 둘이서 몇 번 마트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마트는 왜? 뭐 살 거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인터넷으로 시키지 그래. 요즘에 인터넷으로 시키면 금방 오잖아. 그렇긴 한데 그냥 장모님이랑 오랜만에 마트 데이트는 하고 싶어서 가서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시식 코너에서 시식도 하고 마트에서 파는 오뎅 하나씩 사서 장모님이랑 먹으면서 오면 좋잖아. 됐어. 뭘 굳이 그렇게까지 해. 차라리 내가 엄마랑 같이 가서 사올게. 당신은 일하느라 피곤하잖아. 그냥 집에서 좀 쉬어. 결국 아내는 장모님의 손을 잡고 둘이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자꾸 저만 빼고 장모님이랑 둘만 외출하고 다 같이 대화를 할 때도 자꾸 저를 왕따시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날 잡고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자꾸 장모님이랑 둘만 있으려고 하고 나만 소외시키잖아. 혹시 나한테 뭐 불만 있어?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없어. 내가 언제 당신을 소외시켰다고 그래. 하지만 전 아무래도 이상해 아내에게 계속 추궁을 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요즘에 우리 엄마 보니까 너무 나이 드신 것 같아서 내가 어릴 땐 엄마가 일하느라 바빠서 같이 시간을 많이 못 보냈잖아. 그래서 지금이라도 엄마랑 둘이 붙어 다니고 싶어서 그래. 엄마한테 더 사랑받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집착했나 봐. 그런데 진짜 내가 당신 소외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 좀 풀어. 나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 아내의 말을 들으니 어느 정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늦게라도 장모님한테 찰싹부터 어리광을 부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엔 아내가 장모님이랑 둘만 외출해도 별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형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봤더니 형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매제, 별일 없지? 아니, 난 또 매제가 우리 성이랑 싸웠나 해서. 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왜 싸워요? 저희 사이 좋은데요. 아, 그래? 아이, 그럼 다행이고. 아니, 내가 어제 어머니 모시고 외식을 하는데 성희가 따라 나왔더라고. 그런데 나올 거면 매제랑 같이 나오지. 왜 혼자만 나왔냐고 하니까 대답을 잘 안 하길래. 그런데 성희 걔 엄마 모시고 살더니 효심이 아주 극진해졌나 봐. 밥 먹는 내내 우리 엄마 옆에 찰싹 붙어서 눈을 떼지를 못하더라니까.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요새 장모님한테 좀 애틋한 마음을 많이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감정이 풍부해졌나 봐요. 아무튼 다음번엔 그냥 처음부터 저도 불러주세요.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게요. 하지만 얼마 안 가 저는 아내의 그 행동이 장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창원으로 주말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낮에 거래처를 만나고 숙소에 돌아왔는데 일이 많아서 새벽까지 노트북을 켜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모님한테서 문자가 온 거예요. 그 문자 내용을 본 전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문자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써 있었거든요. 박서방, 제발 나 좀 살려주게. 제발 날 그냥 요양병원으로 보내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던 그때 장모님한테서 영상이 몇 개 오더군요. 그걸 틀어본 저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그 영상 속에서 아내는 평소엔 볼 수 없던 악마 같은 얼굴을 하고선 장모님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내가 그 입 좀 제발 다물라고 했지? 아예 엄마가 말 한마디 못하게 내가 그 입을 꿰매버려야 내 말을 들을 거야? 그냥 집에서 애들이나 보고 입 다물고 조용히 살라고. 밥 먹여줘, 재워줘, 필요한 거 다 해주잖아. 그럼 그냥 쥐 죽은 듯이 살면 안 돼? 그게 뭐 어려운 부탁도 아니잖아. 그러자 장모님은 풀이 잔뜩 죽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내가 잘못했다. 다신 내 박서방한테 먼저 말 걸지 않으마. 그런데 정말 박서방한테 다른 얘기 하려던 거 아니었어. 그냥 요새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는지
새로 끓인 찌개는 입에 맞는지 그거 물어보려던 것뿐이라고. 그 인간한테 힘든 일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왜 엄마가 상관하는데? 그리고 그 인간이 엄마가 끓인 찌개 한두 번 먹어? 그런 사소한 것까지 챙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벙어리처럼 있으란 말이야. 그게 그렇게 큰 요구야? 영상 내용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영상에선 또 뭐 때문인지 아내가 장모님한테 물건을 집어던지고 있는 겁니다. 장모님이 아파서 소리를 지르니까 아내가 입을 막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 들으니까 조용히 좀 해. 애들이 그 인간한테 내가 엄마 괴롭힌다고 이러면 어떡할 거야? 아주 딸 인생 망치고 싶어서 작정했지? 성희야,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학서방도 알 건 알아야지. 저리 착한 사람을 도대체 언제까지 속일 거야?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너 그러다가 천벌 받아. 천벌 내리라고 그래. 나 하나도 안 무서워. 내가 진짜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엄마 때문에 그 인간이 알게 돼서 우리 수철 씨한테 해코지라도 할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워. 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절대로 가만히 안 있어. 아무리 엄마라도 그런 쓸데없는 소리 했다간 그 입을 확 찢어버릴 수도 있다고. 알겠어? 저는 영상을 끝까지 다 봤는데도 이게 사실이라는 게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장모님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던 아내가 이렇게 뒤에서 저 몰래 장모님을 괴롭히고 있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게다가 수철 씨라니. 처음 듣는 남자 이름이 나온 걸 보니 아무래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에 머리가 핑핑 돌았어요. 하지만 일단 장모님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장모님께 답장을 보냈습니다. 장모님, 지금 당장 집에서 나와서 형님 집으로 가세요. 제가 형님한테 미리 말씀드려 놓을게요. 그리고 형님한테도 전화해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일단 장모님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의 사정을 얘기하고 바로 차를 끌고 형님 댁으로 올라갔어요. 몇 시간을 달려 형님 댁에 도착해 보니 장모님이 잠도 안 주무시고 벌벌 떨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장모님의 손을 잡아드리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실대로 다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장모님의 입에서 나온 얘기들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박서방, 내가 정말 미안하네. 우리 성희가 자네를 속이고 딴 놈이랑 바람까지 났는데 장모라는 인간이 그 사실을 자네한테 말해주지도 못했어. 박서방, 나 우리 성희가 너무 무섭네. 그 상간남이랑 더러운 문자들을 주고받는 걸 내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날 이후로 자네한테 입도 뻥끗 못하게 날 철저히 단속시키더라고. 자네한테 아예 말도 못 걸게 하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 다 감시했어. 내가 제발 그 남자 정리하고 정신 차리라고 잔소리라도 한마디 하면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날 쥐잡듯이 잡더라고. 그런데 내가 정말 소름 돋았던 게 뭔 줄 아나? 나랑 둘이 있을 땐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나 자네가 있을 땐 180도 변해서 나한테 엄청 잘해주는 거야. 나 우리 성희한테 그런 두 얼굴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네. 착하게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주 악마를 길렀어. 악마를. 장모님, 그게 다 사실이에요? 정말 그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장모님을 계속 괴롭혔다고요? 어쩐지 계속 저랑 장모님이랑 멀어지게 만들고 저만 소외시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장모님이랑 어릴 때 시간을 같이 못 보낸 게 너무 아쉬워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아내가 안쓰럽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다 연기였다고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박서방,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말해주겠네. 성희가 만나는 그 남자 같은 탁구 동호회 다니는 남자라고 하더구만. 게다가 애가 셋이나 있는 유부남이라네. 그런데 더 황당한 게 뭔 줄 아나? 성희가 자기 이름으로 가입된 적금까지 깨고 대출까지 받아서 그 상간남한테 돈까지 퍼줬대.
그것도 자그마치 6천만 원이나. 그런데 그 상간남은 자꾸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도 않고 성인 그놈한테 푹 빠져가지고 돈 달라는 소리도 못하더라고. 그런데 그 돈 자네가 회사에서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잖아. 그 소중한 돈을 외간 남자한테 갖다 바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내가 작정하고 그 상간남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문자를 하나 보냈어. 나 안성이 엄마 되는 사람인데 그거 내 사이가 번 돈이니까 빌려간 돈 내놓고 내 딸이랑은 헤어지라고. 그런데 그 문자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됐는 줄 아는가? 장모님은 거기까지 말하고선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저는 장모님의 손을 붙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괜찮아요. 이제부턴 제가 지켜드릴 테니까 다 사실대로 얘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 상간남이 돈을 못 주겠대요? 돈도 못 주고 우리 성희한텐 헤어지자고 했다더라고. 성희가 매달리니까 박서방 자네한테 다 잃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대. 그 못된 놈, 지도 나쁜 짓 똑같이 해놓고 적반하장으로 나온 거야. 그런데 성인 나 때문에 그놈이랑 헤어졌다면서 그때부터 나한테 더 심하게 대하지 뭔가. 나 자네가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아주 철렁했어. 자네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나한텐 지옥이 시작됐거든. 내가 어떻게든 자네한테 알려보려고 했는데 성희 걔가 내가 핸드폰만 만지작했다면 눈에 불을 켜고 화를 내서 어쩔 수가 없었다네. 그나마 이 영상 몇 개 찍은 것도 내가 내 딸한테 죽을 각오까지 하고 겨우 몰래 찍은 거야. 그나마 오늘은 성희가 코까지 골면서 잠에 푹 들었길래 내가 용기 내서 술 한 잔 마시고 자네한테 문자를 보낸 거라네. 아참, 내가 혹시나 자네가 안 믿어줄까봐 아까 나오기 전에 성희 휴대폰에서 그놈이랑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다 사진으로 찍어왔어. 자, 여기 보이지? 아무리 내 딸이라지만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했는지 원. 장모님이 보여주신 사진 속엔 아내가 상간남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과 더러운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적이고 황당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형님도 쌍욕을 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안성이 못된 거, 우리 엄마가 지를 얼마나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매제를 배신하고 뒤에서 이딴 더러운 짓거리를 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야?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형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 그것들 가만 못 둡니다. 내일 가서 아주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던지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장모님 좀 부탁드려요. 혹시라도 저희 집사람이 찾아오면 절대 집안에 들이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음 날 아침 장모님이 사라진 걸 발견한 아내가 장모님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장모님이 스피커폰으로 해두셔서 모두가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장모님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아침부터 어딜 간 거야? 설마 나가서 그 인간한테 몰래 전화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아니야. 그냥 아침부터 속이 답답해서 잠깐 산책 나왔어. 네가 박서방한테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했잖니. 내가 그 소리를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닌데 설마 벌써 까먹었겠니? 이제야 좀 말이 통하네. 앞으로도 그냥 엄만 우리 집 식모처럼 살면 돼. 그냥 식모 아니고 뭐다? 벙어리 식모.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인간한테 말 한마디라도 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아휴, 몸도 찌뿌둥한데 난 또 탁구나 치러 가야지. 그래, 말 안 할게. 탁구 잘 치고 와. 장모님은 제가 이미 사실을 알아버렸다는 걸 비밀로 하기 위해 일부러 아내에게 당하는 척 해주셨어요. 그래야 제가 탁구장에 가서 기습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아내가 탁구장에 가기로 한 시간에 맞춰 그 탁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아내와 상간남을 비롯한 동호회 사람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둘이 헤어졌다면서 아직도 같은 동호회를 다니고 있는 걸 보니 더러운 짓을 하는 인간들은 뻔뻔함도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성큼성큼 걸어가 아내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당신 뭐야? 갑자기 여기 무슨 일이야? 아내 놀란 눈으로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상간남의 멱살을 잡아 아내 쪽으로 확 밀어버렸어요. 뭡니까?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서로 부딪혀 넘어진 그 둘을 향해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짓? 그러는 너희들이 벌인 짓은 무슨 짓인데? 애까지 있는 유부남 유부녀끼리 뒤에서 은밀하게 만나면서 더러운 짓거리 하니까 그게 그렇게 재밌디? 그러자 아내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더러운 짓거리라니. 왜 생사람을 잡고 그래? 생사람? 야, 안성희, 너 정신 차려. 넌 내가 여길 괜히 찾아왔을 것 같아? 이미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니까 찾아온 거라곤 생각 못해? 뭐? 다 안다고? 설마 우리 엄마가 다 얘기한 거야? 맞지? 그런 거지? 와, 진짜 딸 인생을 망치고 싶어서 작정했나? 내가 제발 입 좀 다물라고 했는데 왜 그 입을 또 나불거려? 너야말로 장모님 인생을 망치고 있었잖아. 너한텐 혼자서 힘들게 널 키워준 장모님보다 애 딸린 저 유부남이 더 중요하디? 그래서 장모님이 나한테 한마디도 못하게 감시하고 뒤에서 몰래 물건까지 집어던지면서 괴롭혔어? 내가 어제 확인해보니까 장모님 팔다리에 멍이 가득하더라. 넌 완전 미친 페류나야. 어떤 자식이 본인을 위해서 희생한 부모를 그딴 식으로 대해?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당신 엄마도 아니잖아. 내 엄마야. 당신은 장모님한테 엄마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 넌 자식 자격 박탈이라고. 그리고 너 저놈한테 돈까지 줬다며? 한두 푼도 아니고. 뭐? 6천만 원? 야, 너 그 돈 어떻게 번 돈인 줄 알아? 내가 회사에서 상사한테 깨지고 여기저기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번 돈이야. 아무리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 있어도 우리 가족 내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고. 그런데 네가 그 돈을 저딴 놈한테 다 갖다 바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쩌라고. 그럼 난 뭐 놀았어? 나도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키웠어. 누가 보면 지 혼자만 고생 다 한 줄 알겠네. 그래, 당신도 물론 고생했겠지. 그런데 살림이랑 육아 당신 혼자 다 한 거 아니잖아. 당신이 힘들다고 해서 장모님한테 용돈 드리면서 모시고 살았잖아. 난 그래도 당신이 우리 애들 위해서 애써주는 것 같아서 취미생활이라도 하라고 탁구 동호회도 허락해 준 거야. 당신이 탁구 치러 다닌답시고 맨날 밖으로 나가도 나 아무 말 안 했다고. 그런데 이제 보니 탁구는 핑계였고 저놈이랑 붙어 다니고 싶어서 그렇게 자주 나갔던 거였네. 맞지? 그런데 그때 몰려들어 지켜보고 있던 동호회 사람들이 하나둘씩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어쩐지 저번에 회식 때도 둘이 자꾸 자리 비우는 거 몇 번 내가 봤다고 했지? 그땐 그냥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아니었네. 야, 이 더러운 것들아. 너희 같은 것들 때문에 동호회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우리 남편도 어디서 동호회가 불륜의 장이라는 말을 듣고 와선 나더러 동호회 나가지 말라더라. 이게 다 너희들 같은 것들 때문이잖아. 내 말이 난 순수하게 탁구만 치러 온 건데 같이 탁구 치던 인간들이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아주 미꾸라지 두 마리가 물을 후려놔도 너무 후려놨어. 그러자 이번엔 상간남이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저기요, 제가 그쪽 아내분이랑 잠깐 가까운 사이였던 거 맞는데 지금은 헤어졌으니까 그만하시죠. 저요, 솔직히 그쪽 아내분 지긋지긋해요. 집착이 얼마나 심한지 아주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줄 알았다고요. 이제 다 끝난 사이니까 없던 일로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예? 뭐? 없던 일로 하고 그냥 넘어가? 야, 네가 가져간 6천만 원이나 내놓고 얘기해. 유부녀 꼬셔서 돈까지 뜯어낸 주제에 왜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당당히 얘기해? 너 애가 셋이나 있다며?
넌 네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디? 집구석에 들어가면 아빠 왔다고 좋다고 달려들 텐데 정작 넌 밖에서 다른 여자랑 더러운 짓거리나 하고 돌아다녔잖아. 그 더러운 손으로 애들 안아주고 놀아줄 때 넌 죄책감도 안 들었냐? 하긴 애초에 죄책감이 들 만큼 양심 있는 인간들이었다면 이런 짓거리도 안 했겠지. 너, 내가 너네 집에 알리고 상간남 소송도 걸어버릴 거야. 너 아주 위자료도 뜯기고 이혼까지 당할 준비해. 아니, 저기요.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요? 너무 심하다고? 그래, 생각해보니 심한 것 같긴 하네.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인간이어도 기회를 한 번은 줘야지. 야, 너 저 여자한테 뜯어간 6천만 원 오늘 안에 다 뱉어내. 그럼 내가 너네 집에도 안 알리고 상간남 소송도 없이 깔끔하게 넘어갈게. 어때?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거래 아니야?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꼭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결국 상간남한테서 6천만 원을 받아낸 전 상간남 소송을 걸고 맘카페에도 글을 올려버렸어요. 상간남의 아내도 애가 셋이라고 했으니 맘카페를 자주 들여다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와중에도 아내는 쪽팔렸는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상간남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치더군요. 야, 너 내가 돈 돌려주면 비밀로 하겠다며. 약속도 해놓고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랑 처가 식구들까지 다 알아버렸잖아. 상간남 소송도 안 한다며. 비겁하게 왜 한 입으로 두 말이야? 야, 이 버러지 같은 자식아. 넌 아주 양심을 반 말아먹었구나. 네가 나한테 돌려준 6천만 원 원래 내 돈이야.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이라고. 그리고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두 가정을 속여놓고 뻔뻔하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줄 알았어? 그리고 혹시라도 네가 또 다른 유부녀한테 찝쩍거릴 수도 있는데 같은 지역 사람들한테 조심하라고 경고는 해줘야지. 그래야 또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길 거 아니야. 안 그래? 뭐라고? 피해자? 내가 무슨 피해를 입혔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사람이 양심이 없으면 대가리라도 있던가.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 보니까 아주 인성만 썩은 게 아니라 뇌까지 썩은 것 같다. 야, 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 너도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달게 받아. 알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어 저는 장모님이 걱정되는 마음에 애들을 데리고 형님 댁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형님 내외가 잘 돌봐주셔서 장모님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장모님은 이제야 사는 것 같다며 그동안 제 아내 때문에 괴로웠던 일들은 떠올리고 싶지도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형님 댁에서 다 같이 배달 음식을 기다리던 도중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배달 음식이 온 줄 알고 처조카가 달려가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앞엔 아내가 씩씩거리며 서 있더라고요. 아내는 모여있는 저희를 보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야, 엄마 잡으러 온 건데 여기에 다 모여 있었네? 그러더니 갑자기 장모님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저 인간한테 다 일러 바쳐서 이렇게 된 거잖아. 이제 어떡할 거야. 내가 수철 씨 마음 돌려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었는데 이제 나 때문에 상간남 소송 당하고 이혼까지 당하게 생겼다면서 나보고 영원히 끝내자고 하잖아. 엄마, 진짜 내 인생 망치고 싶어서 안 달랐어? 내가 제발 조용히 있어달라고 한 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야? 왜 사람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냐고. 아내는 마구 발악을 하면서 장모님한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형님이 아내의 몸을 붙잡아 세웠어요. 형님은 아내의 어깨를 마구 흔들면서 이렇게 소리치시더라고요. 야, 안성희, 너 미쳤어?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너 남자한테 아주 미쳐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구나. 우리 엄마가 이런 짓거리나 하라고 널 그렇게 힘들게 키우신 줄 알아? 너 같은 건 우리 엄마 따라할 자격도 없어. 다신 우리 엄마 찾아오지 마. 알겠어? 비켜. 난 엄마하고 얘기할 거야. 오빤 상관하지 말라고.
아내는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장모님한테 달려들려고 발악을 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의 앞을 막아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잘못은 네가 해놓고 왜 장모님 탓이야? 네가 이렇게 쓰레기 같은 여자인 줄도 모르고 여태까지 우리 애들 네 밑에서 키웠다니 내가 아주 복장이 터진다 복장이 터져. 너 형님 말 못 들었어? 넌 이제 장모님 딸 아니야. 그리고 내 마누라도 아니고. 장모님, 장모님도 한 말씀 하세요. 그동안 쌓인 거 많으시잖아요. 이 인간이 장모님한테 손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할 테니까 얼른 하고 싶은 말 하시라고요. 그러자 벌벌 떨고 있던 장모님이 용기 내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성이 너 앞으로 나랑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자. 난 더 이상 너 같은 딸 필요 없다. 앞으로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지도 말거라. 뭐라는 거야? 엄마, 왜 엄마가 잘못해놓고 나보고 연을 끊지? 얼른 책임져. 내 인생 책임지라고. 아내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발광을 했지만 가족들 전부 달려들어서 아내를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형님은 애들한테 다음부턴 절대로 아무한테나 문 열어주지 말라고 단단히 교육을 시키더군요. 그 이후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애들도 제가 키우게 되었답니다. 장모님은 앞으로 형님이 계속 모실 거라고 하더군요. 이혼한 지 몇 달 지났을 때 형님이 전화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매제, 성인 얼마 전에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 집착증과 의심증이 병적인 수준으로 너무 심하더라고. 아휴, 걔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어쩌다 그렇게 된 건지. 아무튼 매제,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알았지? 그 이후 저는 가끔씩 장모님이랑 형님한테 안부 연락 정도는 하고 있어요. 전처는 저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지만 장모님과 형님은 저에게 좋은 기억만 남겨주신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혼을 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전처는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했고 지난달부터는 면접 교섭권이 발동돼 애들 전처에게 처음 만나게 해주었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애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울더라고요. 솔직히 만나게 하고 싶진 않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거라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전처를 만나고 온 애들한테 무슨 일 없었냐고 자세히 물어보니까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당분간은 조심하고 좀 지켜보려고요. 유부남 유부녀들 사이에서 동호회가 불륜의 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등산이며 자전거며 볼링이며 취미생활을 하러 가선 왜 그런 짓거리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발 한순간의 쾌락에 취해 더러운 행동을 하기 전에 지켜야 될 소중한 가정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